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한다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긴장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두려움,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 이러한 감정을 마주하는데 거리낌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처음은 원래 모르는 게 맞고 낯선 게 당연합니다. 긴장한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간절함이 확신으로 이어지려면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와 나만의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죠. 정보는 불안을 걷어내고 방향은 두려움을 잡게 만드니까요. 여러분의 그 여정에 잡학사전이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취업과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9일에는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됐고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속보치에서 기록한 1.7%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11일에는 지난달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요. 최근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한 가운데 고용 한파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일에는 한국은행 창립 기념사에서 나올 향후 기준금리 관련 메시지, 그리고 금융위원장의 인공지능 디지털 리스크 대응 간담회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서울에 AI 연구센터를 짓겠다고 직접 밝히며 국내 인재들을 향해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최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에서 근무할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 분야의 핵심 연구원 모집에 나섰는데요. 자격 요건으로 박사학위와 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번에 설립될 AI 기술센터는 싱가포르 등 소수 국가에만 있는 엔비디아 본사의 핵심 R&D 시설로 가상세계 구축과 로봇 테스트 같은 최첨단 피지컬 AI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젠슨 황 CEO는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AI와 로봇공학 전문성이 뛰어난 최적의 장소라며 인력이 갖춰지는 대로 서울에 연구센터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4차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매년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가 모이는 이 총회는 글로벌 노동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김 장관은 10일 본회의 연설에서 AI 기술 혁신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 중심의 AI 전환을 강조했고,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한국의 선제적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습니다. 총회 이후에는 노사정 대표단이 함께 독일을 찾아 AI 디지털 전환 과정의 갈등과 일자리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낸 선진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살폈고, 한국 실정에 맞는 산업 대전환의 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현장 속으로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주 다정한 직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장애인 이웃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조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인데요. 흔히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 돌봄의 대상이 노인이 아닌 활동 지원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부릅니다. 이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자격을 얻기 위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만 18세 이상으로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처럼 이런 법적 결격 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턱이 낮습니다. 시험을 보는 대신에 지정된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또 현장 실습을 마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특별한 자격이 없는 일반 지원자는 40시간의 표준 교육을 받게 되지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전문 교육 대상으로 분류되어 8시간 감면받은 32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론 교육을 마친 뒤에 실제 활동 지원 제공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 실습을 필수로 완료해야 최종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 후에는 활동 지원 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 또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보편은 지원이 되지 않으며 이 도서벽지나 감염병 위험 등 특수 예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요양 수급자가 되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중지가 됩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지탱하고 자립을 돕는 일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 삶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직업이겠죠. 거창한 기술보다 타인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과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운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이 장애인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정말 이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텐데요. 이 자격 취득 문턱이 낮은 만큼 따뜻한 마음 하나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자격증 개수를 늘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단순한 스펙보다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채용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AI 시대의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자격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입니다. 다소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기본 업무 역량을 판단하는 대표 자격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문서 작성과 데이터 정리, 엑셀 활용 능력은 사무직뿐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서 필수 역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자격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ADSP 같은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과 경영, 금융, IT 분야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AI 활용 역량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자격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자료조사, 업무 자동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관련 교육 이수나 프로젝트 경험을 함께 준비한다면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격증만으로 취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지원자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데요. 따라서 자격증 취득과 함께 프로젝트 경험이나 또 직무 관련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인턴 경험 등을 통해 실제 업무 환경을 경험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은 역량을 보여주는 수단일 뿐 경험과 실무 능력이 함께 뒷받침될 때 더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 그리고 AI 활용 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조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기보다 자신의 진로와 직무에 맞는 역량을 선택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다양한 채용 정보와 취업 지원 서비스는 워크넷과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자격증의 개수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스펙을 쌓는 것보다 자신만의 경험과 역량으로 채워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경쟁력이겠습니다. 취업을 앞두신 분들께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직업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김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근 기상청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보 브리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날씨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예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기상현상의 원인까지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그 중심에는 방대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 기상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전문가는 위성과 레이더, 각종 관측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날씨와 기후를 예측하는 전문가입니다. 기상청과 연구기관은 물론 항공사, 해운사, 에너지 기업과 민간 기상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산업 현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상 전문가의 역할 또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단지 날씨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같은 기상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해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기상 전문가가 되기 위한 대표적인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가기술 자격인 기상기사와 기상예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상기사는 기상 관측과 분석, 예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이고요. 기상예보사는 실제 예보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과학과 기상학,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영어 활용 역량까지 갖춘다면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기상 예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 적용하는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 되겠는데요. 또 기상 전문가는 기후변화 연구와 정책 자문, 재난 대응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상청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과 한파까지 날씨를 읽고 예측하는 일은 곧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되는데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기상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되었죠. 이 데이터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기상 전문가,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동시에 여러 일을 해내는 사람은 왠지 유능해 보일 때가 있죠. 전화를 받으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신저 답장을 보내면서 기획안을 검토하는 모습, 이러한 능력을 당연하게 심지어 미덕처럼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과학은 다른 말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빠른 전환의 반복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집중력과 에너지가 조용히 새어나간다는 거죠. 멀티태스킹은 효율을 높이는 걸까요? 아니면 소모일까요? 네, 먼저 혜윤 아나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멀티태스킹이 오히려 효율을 낮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강요되는 것이
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좀 바쁘죠. 그래도 이것 좀 봐줄 수 있나요? 이런 말 한마디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세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성실한 직원일수록 이 덫에 빠지기가 매우 쉽고 또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먼저 지치는 그런 현실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또 표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네, 멀티태스킹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반사라는 건데요. 다원 아나운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은 사고가 필요한 기획이나 분석 업무라면 멀티태스킹이 오히려 독이 되겠지만 단순한 일정 확인이나 자료 취합과 같은 루틴한 작업들은 동시에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모든 멀티태스킹이 나쁜 건 아니라 어떤 일을 동시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멀티태스킹이 필요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문제는 멀티태스킹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일에 적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과 조직이 각각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할지 두 분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조직에서는 업무 배분 자체를 구조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몇 가지의 업무가 부여가 되고 있는지, 또 각 업무의 난이도와 집중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가시화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순서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조직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개인이 그 안에서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원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중요도를 구분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느냐보다 중요한 업무를 깊이 있게 완성했느냐를 인정하는 평가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갖춰질 때 멀티태스킹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멀티태스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는 두 분의 이야기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직이 올바른 환경을 만들고 개인이 현명하게 그 선택할 수 있을 때 성과와 성장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회사를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제품일까요? 뛰어난 기술력일까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인물은 조금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든다. 이 철학 하나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CEO. 하지만 그가 팔고 있었던 것은 사실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만족,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이었죠. 오늘의 주인공 토니 셰이의 이야기입니다. 토니 셰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그는 또래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배지를 팔거나 집에서 키운 지렁이를 판매하는 등 어릴 때부터 작은 사업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지만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광고 회사인 링크 익스체인지를 창업합니다. 당시는 인터넷 산업이 막 성장하던 시기에 위험 부담도 컸지만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2년 만에 회사를 수억 달러 규모로 매각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토니 셰이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1999년 토니 셰이는 한 스타트 기업의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황당한 사업처럼 보였는데요. 신어보지도 않고 신발을 산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토니 셰이는 다른 부분을 봤습니다. 바로 고객 서비스였는데요. 그는 회사 경영을 맡으며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회사가 바로 자포스였습니다. 토니 셰이의 경영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자포스 고객센터에는 통화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고객이 고민 상담을 해도 심지어 피자집 위치를 물어봐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었는데요. 당장의 효율보다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또한 무료 배송, 365일 무료 반품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자포스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한번 이용한 고객들이 다시 찾아왔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자포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쇼핑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토니 셰이는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사 문화에 맞지 않는 직원에게는 오히려 퇴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억지로 회사를 다니기보다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직급보다는 소통을 강조했고 사무실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전 세계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가 쓴 책 딜리버링 해피니스는 베스트셀러가 되며 경영서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9년 자포스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 인수가 되는데요. 인수 금액은 약 12억 달러.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재산보다 철학을 더 기억합니다. 토니 셰이는 말했습니다.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숫자로만 평가합니다. 매출, 성과, 결과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토니 셰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신발을 팔았지만 사실은 행복을 전했던 토니 셰이의 이야기를 통해 좋은 직업과 좋은 기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을 경쟁력으로 삼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내 서비스를 받는 사람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성공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토니 셰이가 그랬듯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원호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를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직원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는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가 놓여 있고 주문과 결제 역시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 대신 기술이 운영하는 무인 매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무인 매장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풍경이 된 겁니다. 오늘은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이유와 이 변화가 우리 일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때문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이나 주말처럼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무인 시스템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무인 카페, 무인 사진관, 무인 세탁소 등은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해 창업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오스크와 모바일 결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도 이러한 방식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기술 발전과 운영 효율성이 맞물리면서 무인 매장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매장이 단순히 아이스크림 가게나 카페 수준을 넘어서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무인 편의점은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서 고객이 상품을 집어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주문부터 결제, 음식 수령까지 직원과 마주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인 슈퍼마켓과 무인 호텔, 무인 약국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발전이 단순히 계산 업무를 넘어서 매장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일부 단순 서비스 업무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매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각종 무인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술 인력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 확대될수록 반복 업무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술을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지털 격차 문제인데요. 젊은 세대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주문에 익숙하지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 주문 방법을 몰라 당황하거나 직원들의 도움을 찾는 고객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무인 시스템과 함께 최소한의 직원 서비스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과 사람의 서비스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시도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무인 매장이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편의점과 카페를 넘어서 헬스장과 카페, 세탁소와 식당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무인 매장의 확산은 단순히 직원이 없는 가게가 늘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의 소비 방식은 물론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단순히 기계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하는 일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무인 매장의 확산,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터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변화시킨다는 점, 앞으로 그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입니다. 자, 혜윤 아나운서와 먼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봄바람과 함께 일자리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을 기대를 했지만 지난 4월 고용 성적표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고용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혜윤 아나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난 2026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2,896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전년 동월 대비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이는 지난 16개월 동안 기록한 증가폭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낮은 것이 아니라 증가폭이 둔화된 원인이 우리 일상과 밀접한 업종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체감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고용 지표에서도 그 한숨이 느껴지는군요. 특히 고용이 줄어든 곳은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특히나 이 농립어업과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전문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이런 곳에서 전월보다 감소폭이 커진 게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 대외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그 여파가 우리 내수 업종의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운수 및 창고업 같이 우리 곁에 이 서비스 일자리들이 그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숙박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네, 이 현장의 상황이 사실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고용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수를 줄이다 보니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 수치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효율화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자영업 사장님들도 버티기 힘들고 또 그곳에서 일하던 분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쪽은 어떤가요? 이쪽은 그래도 고부가 가치 업종이라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사실 기저효과와 맞물려서 고민이 깊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고용이 많이 늘었던 만큼 올해는 그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건 노동 이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다 보니 인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는 결국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고 또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길을 더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를 봐도 이 신규 채용이 줄면은 결국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도 희망을 품을 텐데 이러한 상황이 다소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용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청년층이 처음 사회에 발을 들이고 있는 이 단계부터 그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자리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더 시급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 화창한 날씨 요즘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구름이 껴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무겁습니다.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 모두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신 만큼 하루빨리 현장의 활기가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원 아나운서가 준비한 소식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청년층의 첫 취업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점도 함께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만 봐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인턴이나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또 어학 공부를 하거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청년층의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기업들이 경력과 직무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취업 준비 과정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졸업장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지면서 인턴 경험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추가로 찾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교육하는 문화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입사 직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취업 준비 비용과 또 시간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회 진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네, 특히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역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AI 활용 능력 같은 새로운 역량까지 갖춰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채용 시장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기업들은 채용 축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준비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준비와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이 늦어지게 되면 사실 이 주거나 결혼같이 이런 인생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취업 시기의 지연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또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청년들이 보다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또 인턴 기회 확대, 그리고 기업과 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는 이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취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 고용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청년들의 첫 취업이 늦어지는 현상, 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사회와 기업, 그리고 정책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주목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하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작은 블록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기업, 바로 레고입니다. 우리는 보통 장난감을 떠올리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의 제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색색의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려서 자동차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때로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작은 블록이지만 사람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세대를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레고는 단순한 장난감 기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기업, 바로 레고입니다. 레고는 1932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완구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목재 장난감을 만드는 작은 공방으로 시작했는데요. 이후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조립식 블록을 개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블록끼리 단단하게 결합되면서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서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레고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서 창의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레고는 정해진 방식대로만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같은 블록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이 자체가 하나의 창작 활동이 되고 또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와 협업하며 제품의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 레고는 단순히 블록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성인을 위한 고난도 제품군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데요. 유명 건축물이나 자동차, 영화 속 장면 등을 정교하게 구현한 제품들은 취미와 수집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브랜드 경험 자체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고 역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영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핵심 사업인 블록 제품에 집중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개발에 힘쓰면서 다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낸 기업 레고. 작은 블록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확장해 나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축제 월드컵이 시작했습니다. 4년을 기다린 대회인 만큼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거리 곳곳에서도 축구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버랜드에서는 축구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축구와 멕시칸 푸드를 결합한 풋볼 앤 타코입니다. 직접 뛰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풋볼 앤 타코 이벤트는 6월 한 달 동안 에버랜드 알파인 빌리지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행사는 에버랜드의 월간 프로젝트인 워데버 시리즈의 6번째 테마로 마련됐는데요. 매달 새로운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이번에도 특별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테마는 축구와 멕시칸 푸드를 결합한 것이 특징인데요. 행사장 곳곳에서 축구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합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풋볼 트레이닝 캠프입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축구 선수처럼 다양한 미션과 게임에 참여하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격수와 미드필더, 골키퍼 등 포지션별 특성을 반영한 미션이 마련돼 있어 실제 훈련을 체험하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경쟁과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축구를 주제로 한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구 기술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경품도 제공돼 참여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직접 몸을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축구 체험을 즐긴 뒤에는 다양한 먹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멕시칸 푸드 스트릿이 조성돼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멕시칸 메뉴들을 맛보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축구를 주제로 한 포토존과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축구 선수로 변신한 캐릭터들과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특별 포토타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축구를 테마로 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함께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 요소도 준비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축구의 열기를 느끼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색다른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에버랜드의 풋볼 앤 타코 이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직접 축구를 체험하고 다양한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다가오는 월드컵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즐거움도 좋지만 직접 몸을 움직이며 축구를 체험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는데요. 월드컵 열기가 가득한 이번 6월,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어디 갈까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순서죠. 알아두면 쓸데있는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진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2026년도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6월인데요.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위보다 먼저 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불청객, 장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철 집중호우가 더욱 잦아지면서 폭우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장마철 폭우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지하차도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건데요. 당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폭우였지만 조사 결과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흘 동안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하천 제방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통 통제 역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연재해인데요. 집중호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비가 내리는 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집중호우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순식간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하차도나 저지대 주택가 등이 큰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의 특성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위험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물이 전혀 고이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침수되는 과정이 수십 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은 순식간에 사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차량마저 떠내려가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다가 물에 휩쓸리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폭우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 2차 피해도 발생시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 교통이 마비되면서 차량이 고립되고 그로 인해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중호우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침수 위험 지역을 피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하차도, 하천 주변 산책로 등은 통행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량을 운전 중이라면 물이 고인 도로는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량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정지되면 그대로 고립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를 미리 예방하는 것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배수구에 쌓인 낙엽을 치우고 집 주변 물길을 확인하는 등 침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하면 빠르게 대피하는 겁니다. 집중호우 특성상 가만히 있다가는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즉시 높은 곳이나 안전한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집중호우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 잘 실천하셔서 올해 장마철 피해 없이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시정이었습니다. 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올 여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 직업들 이면에 숨겨진 변화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흐름을 읽는 안목이 결국 여러분의 내일과 진로를 설계하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